자, 장내 거래소에서 주식과 채권 등의 증권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파생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들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장내 선물, 장내 옵션 또는 뭐 장내 선물 옵션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요, 보통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면은 자, 보통 우리가 현물증권이라고 하는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까지 다 포괄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의미인데, 우리 지금 한국의 그 자본시장법에서는 자 증권에는 주식, 채권 이런 게 들어가요. 자, 근데 파생상품은 증권하고 별개인 것으로 그렇게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다고요? 자본시장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바로 이제 증권거래법하고 선물거래법 등등이 다 합쳐진 법률이 그 현행 자본시장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런 그 장래 선물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장외의 선도, 장외에서 옵션, 장외에서 스왑 거래를 하려면은 보통 대규모의 그 거래를 굉장히 큰 돈으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외 파생 상품 시장, 장내 파생 상품 시장보다 훨씬 더 커요. 여기가 훨씬 더 커요. 크고 여기선 주로 개인들보다도 주로 이른바 이제 딜러들이죠. 딜러.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이다 그러면은 원유에 관련된 그 딜러 또는 원유 파생 상품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하는 또 굉장히 대량의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원래는 파생 상품이 다 장외에서 생긴 건데 이게 장내화된 겁니다. 장내화됐기 때문에 일단 일계약 규모 자체가 작아지고, 또 개인들도 아무런 어떤 차별 없이 이 장내 선물 옵션을 중개하는 거래소로 진입만 할 수 있으면은, 들어올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거래소에 개인뿐만 아니라 뭐 개인, 뭐 기관, 또는 뭐 외국인, 또 연기금 등등도 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거래소에서 상당 비중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도 그렇고요. 상당 비중은 주로 다 개인이 다 차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통은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 많은 금융시장들 중에서 개인의 비중이 이 정도까지 큰 그런 그 금융시장은 아마 장내 그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또는 그 KRX 이 파생상품 시장이죠. KRX 파생상품 시장의 선물 옵션 시장 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상품들이 거래가 되느냐, 어떤 금융 상품들이 거래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그 선물 옵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선물 옵션이 거래량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어떤 그 기초자산 단위로 다 구분을 해볼 때 세계 최고의 그런 거래량이 있는 그 선물 옵션, 그래서 우리나라 장내 선물 옵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그 90% 이상은 그 기초자산이 뭐냐, 코스피 200 지수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그래서 그 코스피 200 지수가 그 코스피 지수처럼 코스피 200 지수가 실시간으로 이게 계속 그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그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주가 지수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 말고도 얼마든지 그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면은 전부 다 기초자산, 이 파생금융상품의 기초자산, 언더라잉 에셋 또는 언더라잉 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내의 개별 주식,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 있을 수 있죠. 근데 있기는 있는데 잘 거래가 안 됩니다. 잘 거래가 안 돼요. 또 그 금리 뭐 예를 들어서 CD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다든가, 어떤 국고채 뭐 예를 들어서 3년물 금리를
기초 자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기타 금융 상품들이 금융 어떤 지표나 금융 자산 가격이나 또는 이자율 금리 이런 거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금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 선물, 돈육 선물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이제 달러 선물, 달러 옵션, 유로를 기초 자산을 하는 유로 선물, 엔 선물 이런 것 등등이 우리나라 어디에서 KRX 파생금융상품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다 뭐다?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하는 그런 선물 옵션이 거래가 되고 나머지들은 잘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의도는 좋았고 시도는 좋았으나 금 선물 같은 거 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요즘 또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금에 대한 관심들이 좀 또 높아지긴 했죠. 이럴 때 조금 또 좀 거래가 좀 되기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안 돼요. 안 되고 돈육 이거 돼지고기죠. 자, 돼지고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있었었는데 처음 초기에는 조금 뭐 거래가 되는 듯해서 업자들도 좀 뭐 그 돈육업자들 그러니까 금융업자가 아니죠. 금융기관이 아니고 돈육업자, 돼지고기 업자들 뭐 도매업자일 수도 있고 소매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돼지고기 뭐 키우는 어떤 농가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도 좀 거래하고 금융기관도 약간 거래를 했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이 시장 자체가 아예 완전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아마도 이제 코스피 200 그 외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달러를 기초로 하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달러를 기초로 하는 선물이 되겠어요. 그거는 좀 상당히 그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이거 거래를 하느냐? 예를 들어 내가 달러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달러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럼 내가 외환시장 들어가서 외환시장 내가 직접 못 들어가니까 은행 가서 달러를 사요. 그렇죠? 달러를 사서 내가 보유를 하겠다. 요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요것도 사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뭐 1,100원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달러 사는데 1,100원 다 지불해야 됩니다. 다 지불해야 되고 문제는 이제 달러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관을 할 거냐 또 어디에다가 또 이게 예치를 해둘 거냐 이런 조금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나 달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은행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예금 통장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달러를 예치했을 때 뭐 무슨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런 그 달러 표시 통장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 현물을 들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모로 귀찮게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대안적으로 이 달러 가격하고 콜레이션 관계 뭐가 있느냐 달러 선물 가격이죠. 달러 선물 예를 들어서 현물 가격이 지금 달러당 그 1,100원일 때 달러 선물 가격은 1,100원이 아니라 1,100원하고 약간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찌됐든 한 뭐 그 근방에서 그 결정이 되고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증거금률이 10%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달러가 뭐 1,150원이다. 선물은 달러 선물이 1,150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현물 1,100원이면은 1,100원 다 내야 되는데 선물이기 때문에 1,150원이면 이 중에 뭐 10%다 그러면 얼마만 115원만 내면은 달러를 그 한 개, 1달러에 대한 이 달러 선물 계약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나머지 이제 90%가 일종의 그 레버리지로 이렇게 되는 면.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 내가 초기 투자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내가 달러 현물 샀을 때 이거 보관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다. 이거 감안하면은 달러 가격 오를 것 같다라고 싶을 때 달러를 사서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은 그거 말고 달러 선물을 사서 내가 그거를 바이앤홀딩 하겠다 하는 것도 또 대안적인 그런 이 익스포저 방식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수차례 그런 거 여러 차례 설명을 했듯이 그렇다 보니까 달러 선물 많이 거래가 되고요. 반면에 달러 옵션 좀 거래가 안 되고 유로 선물, 엔 선물 이런 것도 뭐 거래가 있긴 한데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잘 되는 편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저 달러는 그러니까 지금 KRX에서 이게 우리나라 저 한국거래소죠. KRX에서 장내에서 거래가 되는 장내 달러 선물이 있는가 하면
외환시장에서 여기 원달러 거래되는 거죠. 외환시장 여긴 주로 은행들이 대량으로 원달러를 교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크게 거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물환, 그냥 달러하고 원하고 그냥 맞바꾸는 겁니다. 자, 하나는 선도환. 이거는 우리 원유 선도 설명했을 때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를 6개월 후에 네가 나한테 갖다 주는 걸로 하고, 나는 달러당 예를 들어서 1150원에 사겠다. 그런 게 이제 선도 계약이죠. 선도 계약이어서 결국 6개월이 지나면 10만 달러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실물 인도해야 되는 거고, 또 10만 달러에 대해서 달러당 원래 선도 계약할 때 약속했던 1150원을 그대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달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포워드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포워드 계약에서 원유 대신에 달러로 바뀐 거 외에는 달리 달라진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현물화는 달러하고 원화가 그냥 그때그때 바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 형성되는 가격이 우리가 종종 네이버 파이낸스나 이런 이 금융 관련된 사이트에서 보이는 그런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환율이고, 더 정확히는 이게 현물 환율이죠. 현물 환율이고, 그리고 현물환 거래도 이루어지면서 또 현물환 거래만큼 많지는 않지만 선도환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래를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미래의 달러 향방이 다를 걸로 반대 방향인 사람들이 선도 계약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 형성되는 환율을 우리가 뭐라고 선도환율이라고 해요. 선도환율. 그래서 이 현물환율하고 선도환율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겠다. 하지만 당연히 현물 환율과 선도 환율의 코릴레이션은 거의 99%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그래서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물환과 선도환.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여러분들 선도환 있습니까? 요 선도환을 선도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선물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도저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도하고 선물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그리고 분명히 요거는 장내 선물이 아니거든요. 장내 선물이 아니고, 주로 이제 은행들끼리 서로 간에 대규모로 도매로 선도 거래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선도환 거래가 되겠는데, 이걸 이상하게도 용어를 선물환이라고 그래요. 선물환.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면 현물 환율이 얼마고 선도 환율이 아니라 선물 환율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선도다. 선도.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앞서 얘기했던 KRX 장내에 달러 선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달러 선물하고 요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선물환하고 잘 구별을 못하거나, 이게 서로 간에 어떻게 다른 거, 그러니까 아예 이게 같다고 잘못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같지는 않다고는 알아도 이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를 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장내 선물 옵션이에요. 그쵸? 장내 선물 옵션이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달러 선물은 이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선물환 얘기하는 거, 다시 말해 이거 선도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다? KRX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장내 달러 선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증거금률은 10%가 아니라 한 7%? 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달러에 대해서 선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편의상 우리가 1,000원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지금 이제 1,100원 넘지만, 그럼 7%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1달러에 대한 선물 계약을 내가 매입하기 위해서 1,000원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의 7%니까 얼마죠? 7%니까 7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70원만 내면은 내가 달러 1계약에 대한 선물 계약을 하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달러 쪽에 투자를 한다. 달러를 사서 보유한다가 아니라 달러 가격이 오르는 거에다가 내가 배팅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달러 선물에 대해서 뭐 한다? 롱 포지션 취한다. 자, 달러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떨어지는 데서 이익을 얻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달러를 빌려서 파는 차익 공매도는 안 되잖아요. 달러를 빌려서 팔 수는 없어. 특히 개인들이. 자, 그렇다 보니까 이때 굳이 그거를 그런 포지션을 미미킹 하려고 한다면 KLX 가서 달러 선물에 대해서 뭘 하면 된다? 쇼취하면 된다. 쇼취하면 된다. 자, 물론 롱 했는데 가격 떨어지거나 쇼취 했는데 가격 올라가면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되겠죠. 자, 기타 요 거래소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거래소. 그러니까 이름을 자꾸 그냥 거래소라고 이렇게 지어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뭐든지 다 여기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옛날 이름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였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그 2010년대 초반에 이름을 한국거래소, 코리아 익스체인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서 여기 KLX 보면 당연히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앞서 봤죠. 지금 얘기한 선물, 옵션 등의 파인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기타 기타 ELW라든가 또는 어떤 그러니까 이건 펀드인데 앞서 봤던 투자 신탁하고는 단 투자 회사형 펀드고 투자 회사형 펀드는 그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 주권 자체를 어디에다가 이런 증권거래소에다가 상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LX에도 그런 뮤추얼 펀드 형태의 투자 회사들이 뭐 일부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상장됐다는 거는 우리가 펀드 사러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펀드를 사려면 그냥 내가 주식시장 들어가서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그 펀드의 지분증권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팔고 싶으면 팔고. 대표적으로 이 ETF. 요것도 펀드인데 상장된 펀드입니다. 상장된 펀드고요.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는 코덱스 200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거는 이제 그 목표가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을 최대한 따라가도록 설계를 해놓은 게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그런 그 ETF고, 그래서 ETF를 우리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듯이 그냥 샀다 팔았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전반적으로 그 시장 전체적으로 앞으로 코스피 200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ETF를 코스피 200을 살 수는 없잖아요. 200개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대신 이제 ETF 이거를 따라가는 거의 99 물론 이제 추적 오차가 있긴 하지만 90% 이상의 상관관계로 따라가는 뭐를 코덱스 200을 내가 사서 보유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응용으로 코스피 200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코스피 200을 내가 롱도 못하지만 롱도 못하는 판에 숏은 하겠습니까? 숏 당연히 못하죠. 못하지. 그러니까 코덱스 200을 롱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코덱스 200을 숏을 해야 되는데 코덱스 200을 숏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 코덱스 200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뭐해서 차입해서 뭘 해야 된다? 공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차입해서 공매도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 이런 코덱스 200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ETF들,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쫓는다든가 코스닥 50을 쫓는다든가 또는 어떤 뭐 두바이 유가를 쫓는다든가 어떤 국채 가격을 쫓는다든가 또는 뭐 스마트폰 가격을 쫓는다든가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ETF들, 우리는 타겟팅하는 그 벤치마크 지수가 이거다라고 표방을 해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런 그 다양한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도 사람들이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주식 샀다 팔았다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펀드 살 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나 은행 가가지고 펀드를 사겠다고 계약서 쓰고 뭐 여러가지 설명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자체로 펀드인데 펀드 자체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거를 사면 되는 거고, 이런 펀드는 내가 아까 펀드 환매할 때 T+7일 내지 14일에 돈 들어온다고 했는데, 자, 이런 ETF 내가 그냥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팔았을 때 돈 들어오는 것만큼 바로 T 플러스 얼마만큼 T 플러스 3일이면은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캐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거 외에도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그리고 신주인수권, 이른바 기업인수 목적회사라고 하는 스펙, 그리고 기타 어떤 그 펀드 증권, 그 수익증권이라고 그래요, 법정 용어로는. 그리고 기타 이제 그 여러 가지 채권들, 이거는 상장 장래 채권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가보면은 지금 한국거래소 내에
굉장히 다양하게 주식시장도 있고 채권시장도 있고 증권상품도 있고 파생상품 시장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파생상품 시장 그러니까 이 KRX 하면 크게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이 파생상품 시장에 보다시피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 또는 어떤 주가 지수로부터 나오는 그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포착해내는 그런 이른바 변동성 지수 뭐 예를 들자면 빅스 지수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를 그 변동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자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어떤 파생상품 또는 개별 주식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 주식을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파생상품 기타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 어떤 특정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 커머더티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이제 미국의 그 CME 같은 데는 이 커머더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 옵션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의 이 커머더티 우리나라 그 한국거래소에서 커머더티 어떤 기초자산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금 그리고 기타 그 아까 뭐 돈육 또 이거 또는 이제 달러가 이제 이게 뭐 상품이냐 뭐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금융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실물 상품을 보는 게 더 차라리 낫다고 했었죠. 하여튼 자 이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그 파생상품들이 있는데 요것도 잘 거래가 안 된다고 했고 요것도 거래가 안 돼서 완전 망했다고 그랬고 지금 거래가 그래도 활발하게 되는 건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선물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보시면은 그 여기 일반 상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상품은 요거는 요게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커머더티 상품에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 선물 그리고 1개월 단위를 좀 쪼갠 미니 금 선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여기 커머더티 상품이 들어가 있고 근데 요거 금은 뭐냐 이건 진짜 금 이거 다 뭐다 이건 다 뭐다 현물 거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 석유 이 원유 아니고 석유 완제품 다시 말해서 뭐 등유 또는 휘발유 또는 뭐 디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또 이 거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지. 그러니까 KNX는 이게 예전에 증권거래소고 주로 여기서 뭐가 증권이 거래가 되는 증권거래소여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금거래라든가 석유거래라든가 무슨 배출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일반 현물 거래도 거래의 그런 그 거래 플랫폼을 이런 플랫폼을 이 그 KNX가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런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여기 커머더티 상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상품은 요건 일반 상품 그 현물을 의미를 하는 건데 자 어찌됐든 이쪽 그 일반 상품 이거 거래가 잘 될까 안 될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시장이 돼버린 측면이 있고요. 자 우리가 ELW가 되겠는데 이거는 사실 2000년대 한 5년에서 2012년 그때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좀 그 죽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에쿼티 링크드 워런트라고 하는 게 그냥 콜옵션 풋옵션이에요. 그냥 사실상 콜옵션 풋옵션은 다르지가 않아.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시죠. 다르지가 않고 그래서 이 그 무슨 얘기냐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지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그러면 이익이고 그리고 비싸게 팔아서 그러니까 숏해서 싸게 산다. 역시 또 이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고 싶어서 콜옵션 거래하고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고 풋옵션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콜옵션 풋옵션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일반적 ELW는 자 그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그 옵션에 이걸 내가 샀다 어떤 개인이 샀다 그럼 반대에 누가 있어 반드시 숏이 있죠. 그 숏이 반드시 기관이 아니라 개인일 수도 있고 뭐 기관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상대방이 거래 상대방이 누군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그쵸? 또 반면에 어떤 개인이 그 이 옵션을 넘어갔네 다시요. 이 옵션을 뭐 예를 들어서 풋옵션이 콜옵션이든 내가 이거를 숏을 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숏한다 라이트 발행하고 싶다. 또는 이슈 하고
하고 싶다. 자, 누가? 개인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ELW는 이 발행자가 증권사만 발행을 해요. 증권사만. 그래서 투자자는 샀다가 그거를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그것만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롱 온리라고 하죠. 롱 온리만 할 수 있고, 내가 굳이 ELW에다가 숏 포지션을 취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차입해서 매도하면 됩니다. 자기가 발행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그 ELW는 그 아까 봤던 이 파생 상품 시장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에 꼭 주식 종목처럼 그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기초로 하는 콜 ELW 뭐 이런 방식의 종목명으로 해가지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곤 했었었는데, 그 과거 얘기고, 최근에 와서는 잘 거래가 안 됐었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걸 왜 그 투자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달러를 내가 현물 사가지고 보유하는 것보다는 달러를 이 스팟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뭐를 이 퓨처스, 다시 말해서 이 선물 투자하는 게 일단 투자금 적게 갖고도 많이 투자할 수가 있고, 레버리지도 있고, 뭐 보관 문제도 없고, 그리고 쇼 포지션도 쉽게 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가 높은, 그러니까 현물 달러랑 선물 달러 상관이 굉장히 높겠죠. 이게 당연히 뭐 90% 이상 될 것일 텐데, 여기다가 대안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듯이, 그래서 콜옵션, 풋옵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사고 주식 1주 사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대안적으로 내가 선물,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로 하는 선물을 뭐 한다? 롱한다, 또는 콜을 뭐 한다? 롱한다, 또는 풋을 뭐 한다? 이거를 숏한다. 이런 거래들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롱을 했다 그러면은 최대한 내가 싸게 사서 올라갔다 내려, 이 풋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선물도 그렇고 콜 가격도 그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좋은 겁니다. 그거 하려고 뭐 콜옵션 거래하기도 하고 풋옵션 거래하기도 하고 콜 ELW 하기도 하고 풋 ELW 하기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들 다 파생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는 가격 변동성 및 나의 수익률 변동성, 이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기본적으로 뭐가 레버리지가 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이거 사서 갖고 있어도 돼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파생 상품을 하겠다. 그러면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ELW, 풋 ELW 뭐 이런 것들 갖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 기초자산, 선물, 콜옵션, 콜 ELW 전부 다 무슨 방향? 다 양의 방향, 다 같은 방향. 기초자산과 풋옵션, 기초자산과 풋 이거는 서로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콜옵션, 풋옵션, 콜 ELW, 풋 ELW 다 이게 파생금융 상품으로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파생 상품으로서. 그래서 지금 KR 시장 안내를 보면 여기에도 이 증권 상품 중에서 이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지만 기타 이런 ETF, ETN, ELW, 자, 이런 것들도 그 있을 수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이거 거래하는 건 좋은데 이런 그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또 콜 ELW, 풋 ELW 다 마찬가지인데 가격 변동성이 기초자산보다는 훨씬 크다. 그래서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말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많이 우리 그 신문에서 언급되는 ELS죠. ELS고 DLS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또 뭐가 있냐면은 뭐 DLF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요런 용어는 무슨 어디 교과서에 나온 용어도 아니고 교과서 용어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또 뭐 기존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기존의 뭐 연구 뭐 이런 학술적인 연구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이게 뭐 그러면은 자본시장법에 뭐 ELW, ELS, 뭐 DLS 이렇게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업계에서 이렇게 만든 말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equity linked security고, 요거는 derivative linked security고, 뭐 그래요. 그래서 ELS, 뭐 DLS, 또 derivative linked 뭐 fund, DLF 등등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그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걸로 합의가 된 용어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ELW라고 하면은 이 한국 이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이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요 ELS를 갖고 다른 나라 가서 ELS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못 알아듣죠, 당연히. 뭐 그런 거는 어디에만, 이 한국에만 주로 많이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ELS는 이른바 Structured Note, 구조화 증권이 되겠습니다. 구조화 증권. 자, 그런데 이 구조화 증권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채권이다, 그러면 이게 3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 채권을 사서 1년, 2년, 3년이고 요때 원금을 주거든요, 채권 발행자가. 그리고 1년에 두 번씩이니까 1년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줘요.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6개월 후에 500원 받고, 또 1년 후에 500원 받고, 1.5년 후에 500원 받고, 2년에 500원 받고, 2.5년에 500원 받고, 마지막 3년 만기 됐을 때 만 원에다가 뭐 받고 500원 받고. 자, 뭐 그런 그 계약인데, 이런 계약이 이제 표준적인 그 채권이 되겠어. 표준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좀 얘기를 하겠는데, 자, 이런 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매번 주는 금액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다 고정되어 있다. 이게 예를 들어 채권을 삼성전자가 발행했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삼성전자 성과 좋다고 해서 이때는 뭐 600원 주고, 삼성전자의 성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이때는 뭐 400원 주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자, 이런 게 되려면은 또 다른 채권, 또 다른 특수한 형태의 채권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회사채라고 하는 건 이른바 고정소득증권 또는 확정소득증권,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해서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다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 근데 구조화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때 500원 줘야 할 때 어떤 특정한 지수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유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가 연동 채권이죠. 유가가 예를 들어서 1% 오르면은 이때 금리를 예를 들어서 0.5%만큼 더 준다. 뭐 그런 좀 특이한 계약인 거죠, 이 구조화 증권이. 그래서 이자 낼 때마다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원금 상환할 때, 만기가 돼서 원금 상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채권은 채권인데 그 전통적인 형태의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가 아니라, 그 내가 이자와 원금으로 받는 게 다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다른 지표에 연계가 되어 있다. 자, 요런 거를 우리가 구조화 증권 또는 구조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많이 거래가 됐던 거는, 많이 됐던 ELS는 많은 경우에 그 지표가, 그 기초자산 지표가 예를 들자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 뭐 이런 거고요, 또는 뭐 현대차 주가 이런 거였었어, 이제 과거에. 그래서 이 주가에 연계하여 뭔가 지급을 굉장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약이 이제 ELS 계약이고, 실제 ELS 계약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상당히 좀 복잡함이 있어요. 문제는 ELS가 구조화 증권이긴 한데 이 구조화 증권이 아니 삼성전자가 왜 도대체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을 발행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뜨면은 예를 들어 이자를 더 주겠다거나, 유가가 뜨면은 원금을 더 주겠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는 별로 그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SK 주식회사가, 이게 정유사잖아요. 보통은 원유가가 오르면은 이런 정유사의 원유가 원자재 비용이 더 커지긴 하지만 나중에 그 영업이익 마진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원유값이 오르면 정유사
주가도 그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그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돼요. 그 얘기는 이 SK 주식회사라고 하는 정유회사가 이 원유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회사의 명운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자 원유에 연계를 해서 원유 연동채권 자 원유가 1% 오르면 이거에 비례해서 그대로 나는 이자하고 원금 얼마만큼 0.5%만큼 늘려서 주겠다, 이런 계약을 누가 SK 주식회사는 할 만한 용의가 있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별로 없지만, 그다지 자기네가 뭐 원유의 비즈니스 자체 크게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SK 주식회사는 이런 복잡한 증권을 왜 발행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뭔가 원유 가격에 따라서 너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지금 당장의 조달 금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달 금리를 낮추고, 나중에 원유가 올라서 우리가 잘 되면은 그 잘된 그 이익을 이 원유 연동 채권을 들고 있는 채권자도, 주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도 그 이익의 일부 부분을 같이 향유를 해봅시다, 이런 걸 오퍼하는 그런 증서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와 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발행이 되면은 SK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조달 금리를 낮출 수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원유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해칭도 할 수가 있고, 원유가 오르는 데 따른 어떤 투자 이익도 내가 거둘 수가 있고, 그래서 발행하는 놈도 좋고, 이거를 발행했는데 이거를 사는 투자자도 좋고, 서로 간에 뭐한다? 윈윈 할 수 있는, 왜? 이 굉장히 중요한 금융 중개 기능이 있는 거죠, 이거에. 이쪽은 자본이 부족하고 이쪽은 자본이 남아 도는데, 이 둘 간의 계약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하던 대로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채권 계약 했더니 투자자가 안 사겠대. 그 금리도 높아. 그래서 SK 주식회사가 다시 들고 나온 거죠. 원유 연동 채권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원유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원유 오르면은 내가 이 채권의 이자나 원금이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계약이 되면은 결국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가서, 기업으로 가서, SK 주식회사 이거 산업자본이잖아요. 뭐 이 산업이죠. 산업으로 투입이 되고, 결국은 기업 이 금융의 중개 기능이 굉장히 10분 활용이 되는 것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몇십 조 원이 팔렸다고 하는 그 ELS는 증권사가 중개는 하는데, 한쪽은 뭐 투자자고 한쪽은 기업이고, 그래서 이 둘 간의 금융 중개를 한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원유 연동 채권이면 한쪽은 기업이고 한쪽은 투자자니까 그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증권사가 중간에서, 이제 증권사가 개발을 해요. 증권사 개발하고 판매는 누가 할까? 많은 금융 상품이 그렇듯이 은행이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연결해 주냐? 돈 여유로운 누군가, 여유자본. 그리고 그 반대 또 누구냐? 또 여유자본.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금융중개가 아니라, 금융중개가 되려면은 이쪽이 여유자본이면 이쪽이 뭐가 돼야 돼? 부족자본이 되고, 이쪽이 여유자본, 이쪽이 부족자본이 돼야 되는데, 여유자본 있는 놈들이 왜 금융을 하겠습니까? 둘 다 여유로운데. 그럼 이거 은행은 뭐 하는 거냐? 여유자본자와 여유자본자가를 중간에서 게임을 엮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큰 손실을, 요즘 뭐 일에서 손실나서 막 우리라고 하는데, 이쪽이 손실나면은 그 반대에 누군가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이득 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누군가는. 이쪽에서 이득 나면은 이쪽 반대는 반드시 또 어떻게? 손실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의 위험을, 어떤 특정한 리스크를 특정을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이리저리 분산시키는 그런 금융거래일 수는 있겠으나, 금융 본연의 금융 중개 기능이 있다 없다, 여유자본이 부족자본으로 들어가게 하는 민간의 여러가지 여유로운 아무런 수익성 없는 자본들이 산업부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금융 중개 기능.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금융 중개 기능이죠. 이게 되냐?
ELS에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상품이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품이다. 순전히 여유자본가와 누구를 여유자본가를 연결해주는 순전히 여유자본가 여유자본 연결해주는 순전히 상당히 투기성이 높은 그런 상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렵겠고요. 어렵겠습니다. 자, 또 하나 ELS는 이게 장내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장외 거래인데, 장외 거래 한다는 얘기는 ELS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럼 어디 가야 돼? 은행이나 증권사 갑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물론 은행은 자, 이 은행은 워낙 그 점포망이 많은 금융기관들 중에서 여러 금융기관들 중에 점포망 제일 많은 데가 지점망 제일 많은 데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 자기네 기본적인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보험도 팔고 카드도 팔고 국가 공적 공제도 팔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펀드도 팔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금융상품의 뭐 일종의 뭐 마트라고 한다면은 우리 뭐 이마트 뭐 이런 거 있듯이 금융상품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모여져서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이렇게 팔리고 있는 데가 어디냐? 증권사 가서는 이게 좀 쉽지가 않고 은행에 가면은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살려고 하는데 증권사는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어디서 은행 가서 많은 금융상품들을 다 일종의 이제 금융 계약을 하는 거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ELS도 그렇습니다. DLS도 DLF도 또 사모펀드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과 노령층은 ELS에 투자 절대주의라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주의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ELS, DLS, DLW 다 마찬가지. DLF 다 마찬가지입니다.